뉴스룸은 대장동 의혹의 키맨 남욱 변호사를 인터뷰했습니다. 미국에 머물고 있고 언론과 연락이 안 돼 한 번도 방송에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소식입니다. 경선이 끝났지만 대장동 논란으로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경선 불복 움직임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정감사 때까지 도지사직을 유지하겠다고 했고 대장동 의혹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첫 소식 김필중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5분 경기도청은 긴급 공지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15분 뒤에 기자회견을 한다는 겁니다. 먼저 거취 논란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수강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지도부는 이 후보에게 국감 전에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부담될 거란 판단에서입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경기도지사로서의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 입장입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180도 태도를 바꿔서 100% 공공환수했어야 된다. 공공개발 왜 못했냐 이렇게 적반하장식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공공개발이 안 된 이유는 국민의힘 때문이고 이어 민간과 합작해 5천억 넘는 이익을 환수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다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된 데에 대해선 머리를 숙였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오염이 되고 또 부정부패를 했다는 의심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인사권자, 관리권자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겠습니다. 이 후보 측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이 열린 것은 지사직 사퇴 논란을 종결짓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캠프 관계자는 원래부터 국감을 피하지 않고 지사직을 지킬 생각이었다며 당 지도부 의견 등을 고민하느라 이틀의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 이 후보의 입장 표명에도 당 일각에선 조기 사퇴를 설득하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경선이 끝나고 이틀이 지나도록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낙연 캠프는 해단식도 미루고 결선 투표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경선 결과가 바뀔 일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자택에 머물렀습니다. 별도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캠프는 해단식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서른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구속 가능성까지 다시 언급하며 결선 투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상황이 안 오기를 바라는데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본선에 나가서 이길 수 있겠느냐? 진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죠. 캠프 대변인인 이병훈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끼리 있는 소셜미디어 단체방에서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결과가 바뀌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재명 후보가 11% 이상 이긴 거 아닙니까? 이미 김두관, 정세균 후보 두 분 다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당 지도부는 다만 이 전 대표 측이 무효표 처리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한 만큼 내일 당무위를 열어 논란을 매듭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당 안팎에선 이 전 대표 측이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더라도 진정한 원팀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결국 이 후보와 이 전 대표가 직접 만나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는데 그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전 참모회의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 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 관련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말을 아껴왔지만 국민들이 가장 민감해야 하는 부동산 문제라는 점에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JTBC에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부정비리가 있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의혹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하고 있는 상황. 청와대 관계자는 대장동 의혹이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이어지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 후보를 향한 일종의 경고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이익을 놓고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원칙주의자인 문 대통령으로선 탐탁지 않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야당은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대국민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박수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뒤에 검경의 움직임이 더 빨라졌습니다. 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지영 기자, 우선 저녁에 알려진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만배 씨 구속영장 청구가 됐군요. 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뇌물 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그리고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우선 뇌물을 준 부분에 대해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받았다는 5억 원을 적용했습니다. 또 이 유 전 본부장에게 적용한 배임 혐의,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선 공범으로도 봤습니다. 또 김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화천대유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김 씨가 어제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을 했는데 검찰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왜 그런 겁니까? 김 씨는 어젯밤 조사가 끝난 뒤 뇌물과 로비 의혹이 담겼다는 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모두 거짓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사를 받으면서도 녹취를 들려달라, 그래야만 맥락을 이해하고 진술이 가능하다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검찰 내부에선 김 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추가 조사를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던 겁니다. 네, 김만배 씨 측이 반발하는 입장을 내놨죠. 네, 김만배 씨 측은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이 또 녹음을 들려주거나 녹취를 제시하지 않고 조사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쪽,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을 불렀죠. 어떤 내용을 조사했답니까? 네, 지난 일요일부터 사흘째 불러 조사 중입니다. 이 김만배 씨는 화천대유 자금 중 유 전 본부장에게 가기로 한 돈도 또 간 돈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700억 약정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 중 5억 원가량이 유 전 본부장에게 먼저 지급됐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만큼 검찰은 이 유 전 본부장이 이 돈을 받은 게 맞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 취재하고 있는 박지영 기자였습니다. 자, 대장동 의혹은 크게 세 개로 요약됩니다. 먼저 누가 설계하고 승인했느냐. 이 사업은 좀 특이합니다. 민관이 함께 추진하다 보니 인허가 리스크, 땅 수용 리스크, 사업 장기에 따른 이자 비용 리스크가 크게 줄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일반 시행업과 달리 사업자 입장에선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구조였는데 그림을 그린 사람 누굴까요? 자, 두 번째, 1,208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냐입니다. 김만배 씨는 자신의 것이라고 했지만 절반은 그분의 것이라는 녹취록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마지막으로 정관계 로비가 있었는지입니다. 이미 여러 정치인, 법조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정말 뭐가 있어서 이름이 나오는 걸까요? 이 핵심 쟁점들을 중심으로 JTBC는 남욱 변호사를 인터뷰했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뒤 첫 언론 인터뷰입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인터뷰에 앞서서 남욱 변호사가 저희 취재진에게 밝힌 새로운 내용부터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에 대해 자신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남욱 변호사는 언론 노출을 피해왔습니다. 도피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한다고
피해지겠습니까? 그리고 도망가면 진짜 나쁜 놈 될 텐데. 그러면서 가족 신변을 정리한 뒤 곧 국내에 들어와 수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란 녹취록 내용에 대해선 적극 설명했습니다. 뭐 천화동인 1호가 뭐 본인 게 아니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건 사실이고. 김만배 씨한테 직접 들으신 거죠? 네. 배당이 시작된 2019년부터 김 씨가 유 전 본부장 지분을 얘기했는데 줘야 할 돈이 약 400억 원부터 700억 원까지 조금씩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실제 차명 지분이 있는지 그 진위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업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녹취록 내용에 대해서도 맞다고 했습니다. 사업 실무를 맡았던 김만배 씨가 비용 분담을 요구하면서 다툼이 났다는 겁니다. 직원 인센티브가 240억, 280억이라고 저 들었는데 280억을 저희 보고 부담하라고 하면 저는 아니 사업할 때는 관여도 못하게 하고. 2014년 유 전 본부장에게 뺨을 맞은 상황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술집을 찾아와서 다짜고짜 저희한테 니들은 배신자야 이러면서 정형외과에서 따귀를 2대를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한 대 맞았고. 위례 개발 사업에 자신과 정영학 회계사가 함께 참여했는데 유 전 본부장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정 회계사가 녹취록을 만든 이유도 이 사건이 발단이 아닐까도 추측했습니다. 정형외과에서도 아니 사업자가 사업하는데 왜 유동규 본부장이 그거를 알려야 하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었고 본인도 그거에 응어리가 있었던 걸로 저는. JTBC 정혜성입니다. 네, 지금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을 인터뷰하겠습니다.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입니다. 미국 샌디에이고로 출국한 뒤에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뉴스룸은 꽤 오랜 시간 남 변호사를 접촉하려 시도했는데 연락이 닿았습니다.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나와 있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동안 잠적설 또 도피설까지 나왔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먼저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 인터뷰가 또 다른 오해를 낳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이왕 벌어진 일이니까 기다리면 수사를 통해서 모든 일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면도 있습니다. 저는 2015년 이후에 이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구속되었다가 무죄로 풀려난 이후에는 한참을 쉬었고 그 이후에는 저 홀로 제 업인 개발 사업을 6개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예. 처음에는 저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될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일개 업자가 정쟁 속에 휘말리는 것도 걱정되었고요. 자, 그런데 여러 언론, 특히 저희 JTBC도 올해 접촉을 시도했고 설득도 했습니다. 왜 이제서야 입장을 밝히게 됐습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전에 가족들과 출국을 했다고 보도가 나오던데 그건 아닙니다. 2019년부터 집사람이 회사 해외 연수를 오게 되고 가족들이 미국에 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불거지기 훨씬 전에 이미 아이들 교육 때문에 집사람도 고심 끝에 미국 비자를 연장하고 회사의 기자직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한 상태였습니다. 온 가족이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아직 초등학생인 아이들이 학교도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모든 아빠들처럼 가족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건 제 일이고 가족들은 상관없으니까 가족들을 좀 보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족 보호를 위해서 지금 와서 입장을 밝히시게 됐다. 이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곧 귀국해서 소상히 조사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제쯤 귀국합니까? 곧 바로 가족들 신변만 좀 정리하면 바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예. 자, 1,000억 원대 배당금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남욱 변호사의 역할은 뭐였나요? 저는 구사업자 지위에서 지분을 받았습니다. 화천대유가 토지 수용하는 것에
협조하는 것 외에는 그 외에 제 역할은 이 2015년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2015년 이후에는 아무런 역할이 없었다는 건가요? 토지 수용하는 거에 협조하는 거는 제 역할이었습니다. 토지 수용 이후에는 하여튼- 다른 역할은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화천대유가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되는 이 사업 그리고 네. 나중에 배분 구조를 누가 네. 설계했느냐. 이게 의혹의 핵심 네. 아닙니까? 죄송한데 이제 진짜로 제가 그 수사받으면서부터는 김만배 회장이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어느 분들이 어떻게 어디까지 관여를 했는지 제가 추측해서 답변을 드리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예, 그래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옳은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들어갔다 빠진 건 알고 있죠. 이번에 저는 이번에 들었습니다. 이번에 들었습니까?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예. 아, 그러면 그 조항이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겁니까?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 2015년까지 사업에 관여했다고 하니 네. 통상적으로 또 그동안의 관행적으로 네. 이런 네. 사업 내용들이 빠졌을 경우에 누가 이걸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제 의사결정을 의사결정권자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였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본부장이 의사결정권자였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당시 본부장이 최종 결정권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윗선을 말씀하신다면 전 그것까지는 알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유동규 본부장이 뭐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결정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 사업의 승인권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었다라는 얘기입니까?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김만배 씨가 어제 검찰 소환 조사 받았습니다. 김만배 씨는 누구의 네. 소개로 알게 됐나요? 배 기자님 소개로 알게 됐습니다. 예. 아, 전직 법조 기자인 배모 기자요. 네, 맞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쯤이었죠? 2011년 말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되고 나서 사업을 같이 한 배를 타게 되는 과정은 어땠을까요? 김만배 기자님이 아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고 저희는 뭐 그 민간 사업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었기 때문에 김만배 기자님이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민간 사업의 어떤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리고 그다음에 설득하는 작업들 그다음에 저희의 정당성을 이제 뭐 좀 민간 사업의 정당성을 알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김만배 씨의 이번 그 사건화 됐지만 그 전에 사업에서 맡았던 네. 역할이 뭘까요? 지금 말씀드린 게 일단은 뭐 이제 시작이고요. 예. 그 다음부터는 뭐 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진짜 그래서 이 이제 민간 사업의 어떤 이게 정당성, 합법성 이런 것들을 뭐 좀 대변해 주시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아는 사람이 많다는 건 지금 뭐 의혹으로 많이 나오는 법조인들 얘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관공서도 포함이 됩니까? 뭐 시의회 쪽에 뭐 학교 선배님들 뭐 이런 분들을 많이 알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요. 네네. 예.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의 대주주로 돼 있습니다. 실제 소유주가 맞나요? 이 부분은 이제 내 지분의 절반이 유동규 거다라는 녹취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유동규 본부장의 지분이 있다는 얘기를
김만배 회장으로부터 들은 사실도 있고요. 네. 그런데 그 진위가 어떤지는 김만배 회장이랑 유동규 본부장 두 분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 생각에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곧 밝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만배 씨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그 시점은 언제쯤일까요? 2019년도에 비용 문제로 저희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그다음에 김만배 회장, 정영학 회계사가 비용 문제를 이제 다투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이런 실명이 거론되고 뭐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당이 시작되면서 갈등이 시작됐고 그 네.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의 자술서에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는 내 거다라고 말했다는 대목이 있는데 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김만배 회장님하고는 솔직히 돈 문제를 갖고 몇 년 동안 굉장히 이제 불편한 관계로 지냈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김만배 회장님은 돈 문제가 나오면 하루에도 몇 번씩 입장을 바꾸셨기 때문에 솔직히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는 되게 의문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언론을 통해 나오는 거는 또 유동규 본부장이 실제로 본인 거다라는 얘기가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직접 뭐 유동규 본부장한테 그 얘기를 들은 바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해명을 하거나 사실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귀국하고 나면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될 텐데 검찰에서도 이런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답변하실 생각이에요? 뭐 지금 이 얘기 이상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 자, 그런데 녹취록에 김만배 씨의 다른 발언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분은 그 중에서 절반은 그분의 것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라는 내용인데 이런 얘기도 그동안 직접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제 녹취록에 있다고 하니까 그분 얘기가 녹취록에 있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 게 맞을 텐데 사실 저는 그분 얘기는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 녹취록에 있으니까 맞을 겁니다. 근데 그게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뭐 유동규인지 뭐 누군지를 당사자만 알고 있지 않을까요? 저희는 저나 정혁회사는 저희끼리 얘기로는 사실은 솔직히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비용을 저희한테 너무 많이 갖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김만배 씨가요. 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그분이 누구일지는 지금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시게 되면 같은 답변 하실 겁니까? 뭐 이 답변 외에는 제가 추측성으로 답변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답변 외에는 검찰에 가서도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녹취는 2020년 그러니까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가을에 녹음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업 관련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또 김만배 씨입니다. 자, 이런 사업 관련 인물들끼리 평소에 그러면 그분이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제가 그 당시 녹취록에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동규 본부장은 이제 2020년 6월 달에 6년 만에 이제 처음 다시 보게 됐고요. 김만배 회장은 2019년 11월 이후에 연락을 끊었고 올 초에 다시 보게 됐고 그러면 김만배 씨가 평소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그분이라고 지칭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예. 그럼 서로 어떻게 호칭을 했나요? 그냥 저희들끼리 있을 때는 형 동생이었고요. 형 동생이요. 네, 유동규 본부장은 조금 뭐 제가 본지는 오래됐지만 예전에는 제가
대표로 있을 때는 되게 어려운 사이였습니다. 되게 깍듯하게 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되게 무서운 사람이요. 그 사이에서 가장 큰 형은 누구였나요? 김만배 회장님이십니다. 예. 자, 제가 이걸 자꾸 여쭤보는 이유는 네. 지금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지만 여론의 관심이 여기에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민관 합동 사업으로 되면서 네. 인허가, 토지 수용, 그리고 사업이 장기화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자 비용 등에 대한 부담이 준 것은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분양가 네. 상한제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발 사업에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여러 네. 요소들이 사라져 버린 셈인데 이걸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게 좀 다른 얘기지만 지금 치르고 있는 이런 일들을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김만배 회장이 350억 로비 비용이 든다는 얘기, 뭐 비용 문제로 다툴 때 되게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그래서 저는 예상하신 게? 뭐 350억 로비 비용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저희끼리 했었는데 예. 이런 얘기가 외부로 나오면 당연히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큰일 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350억 원 그래서 계속 로비는 저도 어떤 내용이죠? 그 50억씩 뭐 7분한테 350억을 주기로 했다는 그 얘기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직접 들으셨다는 거죠? 저희는 계속 들었었죠.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니들이 이런 비용을 내라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계속 부딪혔었으니까. 네. 그 7명을 구체적으로 누군지 얘기했나요? 얘기한 분도 있고, 근데 거의 대부분 지금 뭐 나온 분들인 것 같습니다. 누구죠? 이 언론의 지상에 뭐 저도 다 그 기사에 보시면 다 나오는 분들 이름을 저도 그때 다 들었습니다. 지금 기사에 보도되고 있는 이름이요. 네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의혹이 제기된 이름이 주로 보도가 되는데 그 네. 국회에서의 나온 이름들이 맞다, 들었다라는 취지로 이해해도 될까요? 맞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들었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일 내로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 꽤 많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남욱 변호사의 주장을 위주로 오늘 들었습니다. 검증도 필요하고 추가 수사에서 밝혀질 부분도 있습니다. 또 당사자들의 반박과 해명도 저희가 들어보고 추가로 전해드릴 내용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욱 변호사와의 인터뷰 내용은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내일 이어서 방송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사전에 저희 취재진과 화상으로 만났는데 그 내용까지 종합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창규 기자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 한 8시 좀 넘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 장제원 씨의 아들 장용준 씨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사건 발생 24일 만입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예정대로라면 법원에 출석했어야 할 장용준 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기 30분 전 신문 포기서를 제출하며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장 씨는 입장문을 통해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서면심사 30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경찰이 장 씨를 불러 조사하는 데에는 12일, 그 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는 6일이 걸렸습니다. 장 씨는 지난달 새벽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던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 장 씨가 음주운전을 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아 혐의에서 일단 빠졌지만 경찰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추가 조사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북한이 사상 처음으로 무기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열병식이 아닌 박람회를 열어서 정상국가 이미지를 굳히려는 걸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서 자위력을 확보하겠다는 명분도 강조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대륙간 탄도탄 화성 16형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김정은 위원장. 이 무기는 바퀴가 22개 달린 대형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려 있습니다. 미국 본토까지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입니다. 최근 시험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도 보입니다. 속도가 빨라 기존 방어 체계로는 요격이 불가능해 게임 체인저로 불립니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 76년을 기념해 국방발전전람회 자위 2021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개발한 무기들을 총동원했습니다. 북한이 이런 전시를 연 건 처음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기념 연설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갖는 건 주권국가의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등 특정 국가나 세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군비 증강을 하고 있는 건 남한이라며 이중적 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열병식이 아닌 박람회 형식을 통해 정상국가 이미지를 강조한 겁니다. 또 자위력 확보를 명분으로 무기 개발과 실험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략 전술무기 개발은 북미 협상이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보수적으로 따라오는 옵션이 아니라 별도의 지속적인 트랙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또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의도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일부러 사고를 내고 억대 보험금을 챙긴 보험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골목길에서 후진하는 차에 일부러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식으로 운전자들을 속였습니다. 유효한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주택가 골목길을 걸어갑니다. 차도와 인도 사이를 걷다가 택시가 다가오자 슬쩍 몸을 기댑니다. 그러고는 뒤로 몸을 구르며 도로에 쓰러집니다. 이번에는 후진하는 화물차를 손으로 두드립니다. 운전기사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차에 등과 손을 갖다 댑니다. 그리고는 화물차에 부딪혀 손목을 다쳤다며 치료비를 요구했습니다. 천천히 빼겠죠. 그래 자기가 뭐 다쳤다면서 그러더라고. 그렇죠. 사람이 나한테 보험 사기 같다면서 CCTV 찍힌 걸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바로 신고했죠. 경찰에 붙잡힌 40대 A씨는 최근 5개월 동안 23차례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 1,300만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이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11차례 추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차량만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낸 20대 B씨도 구속했습니다. 주로 차선을 바꾸거나 중앙선을 넘는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37차례에 걸쳐 보험금과 합의금으로 1억 9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차량에 경미하게 접촉하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보험 접수만 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사례가 많았습니다. 경찰은 고의 사고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네, 이번에 다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으로 돌아갑니다. 앞서 남욱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전해드렸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심층 취재하고 있는 정치부의 박창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여운을 좀 남기는 인터뷰였습니다. 일단 추가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대해서 기사를 보고 알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무관하다라고 했는데 사전에 인터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나요? 네, 무관하다는 말은 계속 해왔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 사업에서.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우선 남 변호사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2014년 말부터는 수사를 받고 있어서 사업에서 이제 완전 배제돼 있었습니다.
네, 대장동 사업 계획서에서 민간업체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건 2015년 5월 27일입니다. 이때 남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였고 이후 6개월 동안 구치소에서 지냅니다. 그래서 자신이 관여할 수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남 변호사는 저희와 사전 인터뷰에선 김만배 회장이 네가 끼면 인허가가 안 나니까 사업에서 빠질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구속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게 언뜻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긴 한데 대리인을 통해서 관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당시 정황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다만 남 변호사와 동료들은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을 준비해 왔습니다. 가장 유리한 사업 방식이 무엇일지 아주 오랫동안 고민해 왔을 거라서 꼭 그 시점에 없었다고 해서 사업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거냐, 그건 또 다른 문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자, 남욱 변호사의 후배 정민용 변호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갔고 그 뒤에 대장동 사업 계획안 작업을 맡았잖아요. 네. 그 부분이 여전히 가장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예. 네. 저희 취재진이 민간업자 남 변호사와 공공부문의 책임자 유동규 전 본부장 사이에 정민용 변호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최초 보도했습니다. 민간업자의 친한 후배가 하필 대장동 사업을 심사하고 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남 변호사는 이런 채용을 유 전 본부장과 상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014년 유 전 본부장에게 뺨을 맞고 난 뒤라서 관계를 끊은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사업에 도움이 될 거란 기대는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솔직히 당시에 사업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한 건 맞습니다. 네, 후배가 도시공사에 있으면 인허가나 정보 취득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네, 유동규, 정민용, 남욱으로 이어지는 이 연결고리는 수사를 더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가 그분의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남 변호사가 아주 뚜렷하게 얘기는 안 하고 역시나 여운을 좀 남긴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묘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조각조각 흩어졌던 남 변호사의 발언을 모아봤는데요. 그분은 유동규 전 본부장 말고 제3자 누군가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선 들어보시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본부장이 의사결정권자였던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유동규, 김만배, 정영학, 남욱 이 4명 가운데 의사결정권자는 유 전 본부장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4명은 서로를 형, 동생으로 불렀고 김만배 씨가 제일 큰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을 그분이라고 부르는 일은 전혀 없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자, 제일 큰 형인 김만배 씨가 동생인 유 전 본부장에게 그분이라고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남욱 변호사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따져보는 이유는 베일 속 인물이기 때문에 인터뷰 내용을 전해드리지만 그 인터뷰 내용 속에 검증이 필요한 부분은 검증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다시 한번 박창규 기자와 따져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 추적보도 훅은 투기 사태로 무리를 빚은 LH 관련해서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입니다. 먼저 퇴직자의 천국으로 불리는 LH 경기지역 본부를 가봤습니다. 여기선 현직뿐 아니라 퇴직자들도 병원에서 공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LH가 돈을 내주기 때문인데 퇴직자 단체는 전현직 유착을 우려해서 방을 빼라는 경영진의 요구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성남 분당구에 있는 LH 경기지역본부 별관입니다. 이곳 3층엔 퇴직자가 만든 단체들 주우회와 토우회가 입주해 있습니다. 2016년 7월 각각 보증금 7,700만 원을 내고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 단체에 속한 퇴직자는 모두 3천여 명으로 현직들과 만나는 행사도 매년 열고 있습니다. 일부 현직 직원도 가입해 있습니다. 그런데 LH는 올 여름 이 두 단체를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상반기 LH 땅 투기 사태가 터지면서 전현직 직원의 유착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LH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두 단체는 석 달이 넘도록 버티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퇴거 요구서입니다. 6월 말 이후 나가줄 것을 4번에 걸쳐 전달했지만 퇴직자 단체들은 거부했습니다. 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왜 우리가 갑자기 나가야 되냐. 그럼 그거 입찰관계 이러니까 하나 내놔봐라 이게. 하나 내놔봐도 우리가 잘못이 있다면은 뭐 하겠다. 상가건물 임대차법 있잖아요. 거기 우리는 보호를 받겠다. 단순 친목 도모를 위한 장소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 우리가 해산할 때 지었던 사업이고 애착이 많이 가요. 또 현장안에 정보 교환도 하고 그 정보라는 것은 누가 아프냐, 지금 그 사람은 뭐 하고 있다니 달려야 되냐 이런 어떤 상관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결국 LH는 8월 퇴직자 단체를 상대로 방을 빼달라며 명도 소송을 냈습니다. 퇴직자 단체들이 버티는 건 이곳이 퇴직자의 천국이라 불릴 정도로 여건이 좋기 때문입니다. 분당 도심과 가까운 데다 사무실 바로 옆에 내과, 치과, 한의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자들은 이 병원에서 한방 재활치료인 추나나 스케일링 등을 공짜로 받고 있습니다. LH 본사와 경기본부 안엔 모두 6곳의 병원이 위탁 계약을 맺고 입주해 있습니다. 봉의후생 차원에서 해당 병원들에 연 2억 원의 진료비를 내주고 있습니다. LH 직원은 국민건강보험 적용 항목은 무료로 치료받고 탕약 등 일부는 할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퇴직자도 LH가 낸 돈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는 겁니다. 퇴직 직원은 엄연히 직원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퇴직 직원도 공공연하게 그 할인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 직원이었다. 이렇게 말만 하면 그냥 해주는 거예요. 주회 도회 사람들도 환자도 정말 많이 오고 거의 뭐 다 공짜로 하고 가서. 병원의 한 간호사는 퇴직자도 현직과 같이 일부 무료 진료를 받고 있다며 예전부터 다녔던 분들의 기록이 다 있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LH는 퇴직자가 어떻게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실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LH 사옥에서 버티는 거 전현직 임직원들이 감기부터 도수치료, 스케일링까지 공짜로 치료받고 있는데 누가 봐도 예산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JTBC 이지은입니다. LH 직원들이 가짜로 출장비를 타내고 있다는 내부 고발도 나왔습니다. 강남에서 왕복 20km 거리인 서울시청에 가서 업무 미팅을 하고 1시간 만에 복귀를 했다면서 출장비를 신청한 직원도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비슷한 시간에 갔다 와 보니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는 데만 2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일하는 3급 A씨의 올해 상반기 출장비 내역입니다.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서울시청 등에 출장을 다녀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서너 번씩 출장비를 신청해 한 달에 30에서 4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평일 낮에 서울지역본부에서 시청에 가서 1시간 안에 업무를 처리하고 돌아오는 게 가능한지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논현동 서울지역본부에서 출발해 광화문에 있는 시청까지 차로 38분이 걸렸습니다. 시청 주변에 있는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해 마시는데 20분, 다시 논현동 서울지역본부까지 차로 49분이 걸렸습니다.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출발해 시청까지 왕복으로 다녀온 데 걸린 시간은 총 1시간 47분입니다. 왕복에만 1시간 반, 커피 한 잔만 마셔도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를 어떻게 1시간 안에 다녀온 걸까? 내부 고발자는 출장비를 허위로 신청한 거라고 증언합니다. 그렇게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나갔다 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출장비를 신청하는 거라니까요. 다들 흔히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출장비를 안 타먹으면은 지만 손해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취재진이 입수한 서울지역본부 다른 직원들의 출장비 내역에도 유독 점심시간에 출장비를 신청한 건수가 많았습니다. LH는 지난해 상반기 전체 직원의 3분의 1인 약 3천 명이 출장비 명목으로 5억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올해 들어 3차례 실시한 불시 점검에서만 90여 명이 1,700여만 원의 출장비를 부정 수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지도 않은 출장지에 갔다 왔다고 속여 출장비를 받고 공사 차량을 쓰고도 쓰지 않았다고 속여 출장비를 부풀렸습니다.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 때문입니다. 출장비만 회사에 되돌려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만연한 거죠. 재발을 막으려면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LH는 출장비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환수하고 부정수급이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네, 캠프나우. 오늘은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캠프로 가보겠습니다. 홍 후보의 마크맨을 불러보겠습니다. 자, 최승기 기자. 지난주에는 대구에 주로 머물렀는데 오늘은 어디 갔습니까? 인천 지역 주로 돌았다면서요? 네, 홍 후보는 오늘 첫 일정을 이곳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당내 경선 상대였던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후에 곧바로 인천 지역을 찾아 당원들을 만나는 데 집중했습니다. 지난주 대구 경북에 이어 당원이 많은 수도권 지역 공략에 나선 건데요.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에 따르면 홍 후보는 지금 이 시각 예능 프로그램 촬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인데 저도 종일 후보 일정을 쫓아다니면서 틈틈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중간에 어제 토론회 관련해서 질문을 던졌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 토론하신 거 혹시 어떠셨는지 소감이랑 내부 총질 얘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 유승민 후보가 한 거는 검증입니다. 검증이지 내부 총질이라고 하면 안 되죠. 네네.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이 본인의 사상 그리고 그 비리 여부, 가족 전부 검증을 다 받아야죠. 네. 유승민 후보의 계속되는 공격에 윤석열 후보가 내부 총질이란 표현을 쓰자 유 후보를 두둔하면서 동시에 윤석열 후보를 비판한 겁니다. 네, 예능 프로그램은 뭐죠? 촬영하고 있는 게요? 그 예능 프로그램은 저희가 캠프에 확인을 한 바에 따르면 그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이혼한 출연진들과 함께 나와서 출연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아, S본부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홍 후보가 오늘 일정 중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죠. 네, 오후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후보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아까 했죠. 마지막 지사직 유지하면서 그냥 국감에 참석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국감 참석해서 네. 자기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이제 우리 당 의원들이 어떤 식으로 추궁하는지 한번 지켜보면 되겠죠, 뭐. 네네. 네. 근데 대통령 면담 요청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네네, 것 같아요. 그게 네? 그건 부적절해요. 어떤 측면에서? 그거는 대통령이 선거 개입하는 거예요. 다른 후보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해놓고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 후보를 만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도 지사직 유지는 다가올 수사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원희룡 후보는 오해를 살 행동은 애초에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홍준표 후보의 마크맨 최승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정의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정미 전 대표와 오늘 결선 투표를 했는데 심의위원이 51.12%를 득표했습니다. 심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자신의 대표 공약인 주 4일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누가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의 적임자인지 무제한 양자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교육부가 국민대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을 조사할 계획을 다시 내라고 했습니다. 논문 자체가 표절인지를 명확하게 다시 조사하라고 한 겁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는 2008년 국민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컨텐츠 관련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문장과 표현 등을 표절했다는 논란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0일 논문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논문을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이 만 5년인데 이게 지났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교육부는 바로 반박했습니다. 교육부가 2011년에 검증 시효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예비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국민대는 조사 계획서를 최근 다시 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교육부는 오는 18일까지 다시 내라고 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검증 시효 등 규정의 재검토 계획만 있을 뿐 논문 검증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이 없다라며 국민대에서 충분히 자체적으로 조사해 검증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학생과 졸업생도 실질적인 재조사를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학내 외에 그런 반발과 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시간 끌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국민대는 꼼수 부리지 말고 재심사에 대한 일정을 밝히고 추진을 해야 된다. 교육부는 이번에 국민대가 함께 낸 김 씨의 박사학위 심사와 수여 과정에 대한 조사 계획은 그대로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대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립에는 예외가 없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가천대 석사 논문 의혹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뉴스피스 문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브리핑은요, 사또 비서관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입니다. 이번 주 문체부가 정한 가을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일제히 한복을 입고 참석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등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그리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등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렇게 각각 한복을 차려입고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최근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새로 실린 한국어 26개 단어에 한복이 포함된 것은 그만큼 세계인들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청와대에서 가장 눈길을 사로잡은 사람, 바로 이분입니다. 이 회의실에 들어올 때부터 그야말로 시선 강탈인데요. 마치 조선시대 사또 같기도 한데 누구냐고요? 바로 탁현민 의전비서관입니다. 이 옷의 정확한 명칭은 구군복으로 주로 조선시대 무관들이 입던 일종의 군복입니다. 의전비서관은 왜 이 옷을 택했을까요? 의전비서관이라는 게 뭐 옛날로 따지면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의장 행사를 담당하는 무관 혹은 문관이거나 아니면 내시건. 내시 복장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의장대가 갖고 있는 옷 중에 그 하나 빌려서 입은 거예요. 당초 오늘 행사에서 한복은 국무위원들만 입으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는요, 이 앞자리에 앉은 이 참모진까지는 함께 입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카메라에 잘 잡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 광화문 인근 한복 대여업체에서 빌리거나 실제 자신의 한복을 집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참고로 문 대통령도 수년 전 직접 구입해 가지고 있던 개인 옷을 꺼내 입었다고 하네요. 사실 오늘 한복을 입은 국무위원들도 그렇듯 평소 한복 입을 기회 별로 없죠. 특히나 결혼식이나 돌잔치, 환갑, 칠순잔치 등 집안 행사가 있을 때나 입게 되는데 요즘 이런 행사 줄줄이 취소가 되고 방역 조치에 따라 마음껏 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이 이벤트, 침체된 한복 산업계를 격려하고 또 일반 국민들에게는 한복을 좀 빌리거나 사 입는 건 어떻겠냐는 의미도 담겼습니다. 방역 조치 속에서나마 국민들께서 잠시나마 한복의 매력을 즐기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런 차원에서라면 사실 한복하면 평소에 입기 좀 불편하다 이런 인식이 있으니 의장대가 입는 행사용 옛날 군복 빌려 입고 시선 집중을 받기보다는 참석자 모두가 일상에서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으로 한복의 현대적 가치, 이걸 좀 더 알리는 데 집중했으면 어땠을지 하는 아쉬움도 남네요. 다음 브리핑 기대하시지 말고 오른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땅을 살 것처럼 속이고 주인 몰래 땅에다 산업 폐기물을 묻은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폐기물 1톤 처리하는데 보통 23만 원 정도인데 6만 원에 해주겠다고 하고 전국 브로커를 통해서 불법으로 버리겠다는 사람들을 모은 겁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굴착기가 땅을 파헤칩니다. 흙을 조금 걷어내자
비닐과 각종 쓰레기 등 산업 폐기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땅속에 묻힌 폐기물은 파고 또 파도 끝이 없습니다. 경찰은 경남 창원과 진주를 잇는 국도 옆 2,300여 제곱미터 임야에 산업 폐기물 800톤을 묻은 혐의로 43살 A씨 등 16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1톤에 23만 원가량 드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끼려고 땅에 몰래 묻었습니다. 많은 수익을 낸다는 걸 알고 지역 브로커를 통해서 전국 브로커와 연락하여 전라도 지역에 있는 폐기물 업체와 연락해서 매립하게 되었습니다. 땅속에 묻혀있던 폐기물은 25톤 덤프트럭 32대 분량입니다. 이들은 3m 높이의 가래막을 쳐놓고 심야 시간에 폐기물을 묻어 주위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A씨는 2년 전 범행했을 부지를 살 것처럼 땅 주인에게 접근했습니다. 의심을 피하려고 계약금도 일부 건넸습니다. 농기계나 보물상 그런 종류를 하시라고 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해설 쳐놨더라고요. 경찰은 A씨와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브로커 등 5명을 구속하고 추가 범죄를 확인 중입니다. 진주시는 경찰이 추정한 것보다 더 많은 1,200톤가량이 묻힌 것으로 보고 업체 등에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이 다시 격해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중국 측이 국경을 넘어왔다고 주장했고 중국은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성훈 베이징 특파원입니다. 몽둥이를 든 인도군이 계곡을 건너옵니다. 중국군을 밀치며 물러나라고 압박합니다. 양국군이 정면 대치한 상황. 물러서지 않던 양측이 결국 이날 밤 전투를 벌였습니다. 중국군 4명과 인도군 20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6월 교전 이후 두 나라는 국경지대에 5만여 명이 넘는 군대를 배치한 채 10여 차례 이상 교섭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다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인도 언론들은 이달 초 중국군 200여 명이 국경을 넘어와 인도군이 이들을 억류했다가 풀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8월에도 국경 침범이 있었다고도 전했습니다. 중국 측은 루머를 흘리며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라고 강력 반박에 나섰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인도군이 부상당한 사진과 중국군이 혈서를 쓰는 사진들이 퍼졌습니다. 두 나라는 지난 10일 고위 군사회담도 열었지만 9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결렬됐습니다. 印方仍坚持不合理也不切实际的要求，希望印方不要误判形势，珍惜当前中印边境地区来之不易的局面。 인도 국방부는 중국이 인도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어 두 나라 간의 갈등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미국 경찰이 장애가 있는 흑인 남성을 강압적으로 체포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마약 소지가 의심됐다는 건데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등 과잉 진압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경찰이 차량에 다가갑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성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I'm not getting out. I just told you I'm a paraplegic. I cannot get out. So you're getting out of this car. So you can cooperate and get out of the car or we'll drag you out of the car. 잠시 뒤 경찰들은 남성을 차에서 끌어내립니다. 머리채까지 붙잡습니다. Stop. Someone else. So are y'all recording this? Somebody else. I'm a paraplegic. 경찰은 저항하는 남성 위에 올라가 수갑을 채웁니다. 경찰차까지 억지로 끌고 갑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경찰이 흑인 장애인 남성 클리퍼드 오원스비를 체포하는 영상입니다. 마약 소지가 의심돼 차량을 수색하려 했는데 차에서 내리지 않겠다고 하자 끌어내린 겁니다. 오원스비는 경찰이 자신을 불법적이고 비인간적으로 제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y dragged me to their vehicle like a dog, like trash. 경찰의 대응이 인종차별적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They were hoping to find drugs. They were hoping to find weapons. They were hoping to find something illegal to charge them with. 당국은 담당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을 조사 중입니다. 오원스비는 경찰을 상대로 불법 체포에 대해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데이턴 경찰은 차량 뒷좌석에서 발견된 2만여 달러의 현금이 마약과 관련됐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원스비는 자신이 저축한 돈이고 차량에선 마약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검찰이 벌금 7천만 원과 추징금 1,702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41번에 걸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여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이 부회장은 치료를 위한 거였지만 깊이 반성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을 돌아보고 이런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2주 뒤인 오는 26일에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접종률도 더 높이고 재택 치료도 늘려야 합니다. 오늘 오후 1시 기준으로 접종 완료율은 60%를 넘겼고 일단 코로나 치료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먼저 오늘부터 추가 접종도 시작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의료진들이 다시 소매를 거뒀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백신 접종입니다.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4만 5천여 명이 오늘부터 부스터샷을 맞습니다. 코로나 환자를 보고 있는 의료진으로서 맞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영광이고 위드 코로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의료진 대부분은 2번의 접종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진은 석 달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의료진뿐만이 아닙니다. 60대 이상 고령층은 더 위험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돌파 감염으로 추정되는 6,700여 명 가운데 60대와 70대가 절반이 넘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 부스터샷 사전 예약은 기대에 못 미칩니다. 앞으로 추가 접종할 대상이 1,200만 명쯤 되는데 지금까지 예약자는 5만 6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뭘로또 맞아? 뭐가 맞고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2번만 맞으면 우리 그냥 편하게 살지 뭐. 3번 맞고 죽을 일이 있어? 전문가들은 추가 접종 때 부작용은 2차 접종 때와 비슷하거나 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상 반응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화이자 백신으로 부스터샷을 맞으면 맞지 않았을 때보다 감염 예방 효과가 11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수영의 황선우 선수가 또 한 번 새 역사를 썼습니다. 개인 혼영 200m에서 처음으로 2분의 벽을 깨며 한국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전국체전 고등부에서 황선우는 1분 58초 04로 들어와서 박태환의 7년 전 기록을 2초 27 앞당겼습니다. 계영 400m에서도 금메달을 따며 전국체전 4관왕에 올랐습니다. 어머니! 따님 키 클래요? 안 클래요? 키 클래요? 넌 안 닿냐? 얘야 키 클래요? 안 클래요? 어떡해요? HT042와 6년근 홍삼까지 나 어릴 적 나왔으면 키 클래요. 키 클래요 042. 이거 진짜 맛있네. 더 빛나게, 더 눈부시게, 더 활기차게, 더 생기 있게 바꿔보세요. 아침이 다른 침대, 흑표 흑침대. 내일 아침도 오늘처럼 전국 대부분 지역이 쌀쌀하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서울 25도, 광주 27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7도까지 오르면서 낮과 밤의 온도차가 오늘보다 크겠습니다. 제주에는 오후까지 비가 올 거라는 예보입니다. 오늘 못다 전한 인터뷰는 내일 잘 준비해 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넌 내게 아무 말이나 해보라고 했지. 왜 아무 말 못하냐며 소리를 질러댔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었을 뿐인데 너에게 하고 싶은 말들은 많았었는데 무조건 화만 내며 눈물이 가득 고인 널 바라보면 내 입술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던 걸. 또 한 구차해지는 것 같아 망설였을 뿐 순간 자존심 챙기는 너에게 실망했을 뿐 말 한마디 꺼낼 때면 내 말을 잘라 너 말했었지 우린